이집트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자기가 한국을 좋아한대요. 한국 K-팝, 영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어요. 한국의 문화적인 저력을. 한국은 뭔가 다르다. 중국과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그런 맛이다. 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되고 한국 기업들을 만나보면 일을 잘하잖아요. 깔끔하게. 한국 사람들 좋아할 수밖에 없죠. 한국 무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무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중국 무기 써봤더니 보기는 좋았으나 써보니 별로였다. 한국은 미국 무기와 호환도 잘 되고 성능 대비 가성비 최고. 물론 중국보다는 조금 비싸겠지만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문화만 재밌는 게 아니라 물건이나 어떤 제품이나 한국이 지어놓은 한국 건설업체도 한국이요 위에 아주 유명한 비싼 호텔이나 아파트 건물들을 다 짓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완전 새로운 한국이에요. 국뽕입니다만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 좋아지고 있다. 중동 국가의 대부분이 이슬람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7세기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이 됐죠. 그러다 보니 중동 지역이 어찌 보면 가장 먼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받아들였고 가장 역사가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고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중동 지역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많이 퍼져 있는 국가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들이 많은 국가들이 중동 국가에 있습니다. 기원적으로 봐서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무슬림이냐? 그건 아닙니다. 중동 지역에 기독교인들도 있고요. 드루지라는 또 시아파도 있고요.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중동이라는 것이죠. 이슬람교, 무슬림들만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어려운 주제죠. 이 이슬람과 무슬림들의 특징은 뭔가? 첫째, 이슬람과 무슬림들의 특징은 법이 중요한 사람들이다. 즉 이슬람법.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 그렇게 법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종교법이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건 먹어도 되는 것이고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입어도 되는 것이고 입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해도 되는 것이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존의 다른 종교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삶에 있어서 이러한 법들을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무슬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돼지고기가 들어간 초코파이 먹어도 안 됩니다. 라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라면도 안 됩니다. 돼지고기 국물로 만든 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 마시면 안 됩니다. 취하지 말라 했거든요. 알코올이 묻은 의복도 입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무슬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무슬림 사회의 특징은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너무 신랄하게 비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경전에 대해서 즉 꾸란이라는 무슬림들이 믿고 따르는 이 경전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진짜 본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주신 말씀인지 그 다음에 무함마드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자 마지막 예언자인 무함마드에 대해서 어떤 나쁜 얘기를 한다든지 무함마드를 만화에서 또 잘못 그린다든지 그 다음에 코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교리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한다거나 자 그런 것을 했을 때 이슬람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성서 문헌 비평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신학교에 가시는 분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 성경을 누가 썼을까? 그리고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겠지. 그렇지만 또 성서학적으로 이것을 분석해보면 공관복음에 대한 어떤 공관복음들이 가져온 공관복음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문서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서 차례대로 학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슬람 사회에서는 쿠란에 대해서 막, 여기서 가져왔다. 여기서 빌려왔다. 그리고 쿠란의 내용을 막 비판한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무함마드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러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종교를 개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6세기, 7세기 때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21세기에 과연 이슬람으로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사회에서 극단주의 양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카에다, 아이시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해서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극단주의자들은 이슬람에만 있지 않죠. 다 있습니다. 기독교 극단주의자들도 있고요. 유대교 극단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포가, 그 활동이 차이가 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슬람이라 하면 마치 다 저 사람들은 테러만 하는 사람들이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오로지 종교로만 믿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분명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다른 종교와에는 그 종교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 차원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종교의 특징, 그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세습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어서 이어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것을 따르냐 안 따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습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사회에서 이런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단히 이제 비판을 하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올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런 환경이다 보니 종교 자체에 대해서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 보니까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훨씬 좋은 것이죠. 거기에서 또 그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랍 사회에 중요한 독재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군부 독재고 하나는 극단주의 독재예요. 이슬람 극단주의 독재와 군부 독재 사이에서 중동 지역에 있는 국민들은 씨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처럼 군부 독재 아니면 아이스나 알카에다나 이런 지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독재 하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중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죠. 왜냐하면 여기도 민주주의가 아니고 이쪽도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는 군인들에 의한 독재고 하나는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종교적 독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할 데가 없어요. 이 두 개가 사라져야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 있죠. 돈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시 신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무슬림 형제단이나 좀 온건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카에다와 아이시스는 좀 다르지만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국가를 세우는데 세속적인 국가를 원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이슬람 법에 기초한, 이슬람 원칙에 기초한 국가를 원합니다. 하마스가 세우려는 팔레스타인 국가는요, 이슬람 법에 기초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들만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세계 자체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본인들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것이죠. 석유가 나오는 나라인데 왜 가난한가요? 축복이자 저주이죠. 축복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저주인 것은 생산적인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만 파면 금이 나오는데 왜 다른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대단히 논리적입니다. 상식적이고. 문제는 이제 언제까지 석유가 나올 것이며,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석유를 안 쓰게 되면 어떡할 것인가. 갑자기 오진 않겠죠. 석유는 계속 쓸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있죠. 네, 석유를 계속 태우면 지구의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찾고 있는데 왜 가난한가? 사우디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세요? UAE가 가난할까요? 카타르가 가난할까요? 쿠웨이트 가난할까요? 빈부격차 있습니다. 그리고 왕정이잖아요. 걸프 국가들이. 왕정이다 보니까 우리 한국과 비교하면 대통령제와는 다릅니다. 본인이 결정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을 골고루 잘 살게 하자라는 그런 생각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우디 뭐 하면, 뭐 UAE 하면, 아랍에미리트 다 돈인데 거기 가난한 사람들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빈부격차 심해요. 그 동네에. 예를 들면 사우디 가보십시오. 사우디에 우버가 됩니다. 우버 해보시면 우버 기사로 나온 사람들이 인도 사람이나 파키스탄 노동자들이 아니에요. 우버는 현재 사우디에서 우버는 사우디 사람들에게만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럼 우버를 합니까? 그럼 직업이 우버 기사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투잡이거든요. 왜 투잡을 합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우디가 기름이 진짜 많이 났을 때는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엄청 많이 주면서 거의 다 뭐 룰루랄라 했겠지만 이제는 그 시대가 갔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보조금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빈부격차가 있기 때문에
UAE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돈을 그냥 주기보다는 이제 사우디 국민들도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게 지금 사우디의 정책이에요. 예. 그게 지금 바뀐 정책이고, 그런 빈부격차가 이미 있었고요. 사우디나 UAE 지금도요, 저 사우디 동부나 지방을 가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결국 부의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왕정이다 보니까 다 자기 거예요. 다 자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야, 내 재산이 이래 많은데 우리 국민들 중에 저 동부에 있는 국민들이 거의 굶주리고 있다. 그러면 재산을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 텐데 그 분배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 갑자기 내 돈을 갖다 주면 그 한 사람은 잘 살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부를 분배시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왕들이 거기에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부의 분배가 안 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이슬람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게 있을까요? 제가 지지난주 이집트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그 아스완이라는 아주 카이로 남쪽에 댐이 있는 아주 시골, 완전 시골은 아니죠. 거기도 뭐 도시니까. 거기를 갔었는데 그 호텔 로비에 체크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권을 이렇게 해서 주지 않습니까? 여권을 카피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여성이 딱 여권을 보더니 웃어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 갓에 갔던 우리 교수님들이 우리를 비웃는 것인가? 우리가 만만해 보이나? 왜 웃지? 시시실 막 웃어요. 그래서 왜 저런가? 그래서 한 분이 이제 물어봤습니다. 너 왜 자꾸 시시실 웃냐? 그랬더니 그 여성이 우리 보고 일단 물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냐? 그래서 아이 뭐 여권에 적혀 있지 않냐? 한국 사람들이다. 자기가 한국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땡 하는 거죠. 아니, 그 카이로도 아니고 저 시골 아스완 저 남쪽인데 거기 어느 호텔에 한 여성이 한국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네가 한국에 대해서 뭘 아냐? 물어봤더니 한국 음악, 한국 케이팝, 영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문화 저력이요. 뭐 이미 요즘 해외를 너무나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어요.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저력을. 그러니까 뭐 이거는 처음이 아닙니다. 사우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사우디에 있는 젊은이들이 진짜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요. 블랙핑크가 사우디에서 공연했잖아요. 그 정도로 이 지역의 인구가 젊은 친구가 많습니다. 젊은 친구가요 60에서 7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화를 너무나 좋아하고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중국과 일본 문화와 우리가 다르다. 기존에는 아시아 하면 중국과 일본만 생각했었는데 한국을 접해보니까 한국은 뭔가 다르다. 중국과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그런 맛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직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방이나 외교 쪽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다음에 한국 기업들을 만나보면 일을 잘하잖아요. 깔끔하게.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좋아할 수밖에 없죠. 한국 무기도 마찬가지고. 특히 한국 무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중국 무기 써봤더니 보기는 좋았으나 써보니 별로였다. 네. 근데 한국은 또 미국 무기와 호환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성능 대비 가성비 최고. 물론 중국보다는 조금 비싸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문화만 재밌는 게 아니라 물건이나 어떤 제품이나 그 다음에 어떤 한국이 지어놓은 한국 건설업체도 한국이요 UAE의 그 아주 유명한 비싼 그 호텔이나 아파트 건물들을 다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한국이에요. 네, 뭐 좀 국뽕입니다만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 좋아지고 있다. 한국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국에 있는 우리 무슬림들 우리가요 해외 나갔어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릅니다. 다른 것이 나쁘지는 않죠. 다른 것이지 옳지 않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짜장면 좋아하고 짬뽕 좋아하지 않습니까? 식사할 때 나는 짬뽕 먹고 싶은데 계속 짜장면 강요하는 것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른 문화, 다른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인정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인 존중을 해줘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람들이랑 살을 맞대고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기름만 사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는 이런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슬림이 가장 많은 지역이요. 중동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예요. 말레이시아입니다. 필리핀이고요. 방글라데시예요.
그리고 인도입니다. 아시아 대륙에 무슬림들이 가장 많이 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과 맞대고 살려면 그 사람들의 문화, 종교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에 도움도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 종교를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인지,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이란이 현재 보유한 우라늄의 양이 얼마나 되나요? 이게 왜 중요한가요? 이란이 현재 보유한 우라늄의 양, 대략 한 274kg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270kg 정도 되면요, 핵탄두죠. 그래서 핵탄두를 6개 제조 가능한 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는 국가를 핵문턱 국가. 그래서 거의 문턱에 와 있다. 발만 내디디면 바로 핵 보유 국가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핵 문턱 국가라고 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예를 들면 짧게는 3주? 길게는 한 달, 2달만 마음 먹고 농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핵 활동을 한다면 바로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설사 어떤 정보기관이 이란이 이 핵탄두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다는 정보를 입수를 하더라도 사실상 그것을 막기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핵탄두를 갖게 된다면 그 파장은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후 이란의 핵 개발 속도가 빨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임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쵸? 근데 바로, 새로운 제재를 시작했고요. 그것을 이제 소위 우리가 불러서 최대 압박, 맥시멈 프레셔라고 좀 부르고 있고. 다만 이제 트럼프가 경제 제재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협상 못 한다. 계속해서 협상을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왔어요. 이미 선거 중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란도 핵협상을 원한다. 우리도 원한다. 양측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돌파구가 없는 것이고, 아직 협상은 시작되지 않은 것이고, 협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렇죠. 어떤 거래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상대방을 압박을 한다든지, 본인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흥정을 할 때 말이죠. 이미 깎을 것을 예상하고, 특히 아랍 지역에 가면 상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이스탄불에 가서 빅바자를 가신다든지 아니면 이집트의 어떤 그 유명한 카이로에 있는 가장 쇼핑센터라고 할 수 있는 할릴리 이런 데 가시면 처음에 아주 높은 가격을 불러요. 그 다음에 점차 50% 이상 그 밑으로까지 내려갑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협상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늦추지 않겠다라는 이제 양면 압박 작전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란으로서는 협상을 하고 싶죠. 이란 경제가 지금 최악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환율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협상이 절실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란도 체면이 있잖아요. 그냥 미국이 하라는 대로 다 할 수 없거든요. 이란 국민들이 봤을 때도 이란, 우리 페르시아 제국, 이란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애국심이 있는데, 그냥 미국 대통령 한 사람 바뀌더니 그냥 시킨 대로 다 한다. 두 손 두 발 들고 나간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권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란으로서도 어떤 카드를 가지기 위해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활동, 핵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 만약 다른 대안이 없다면 우리도 핵개발을 더 할 수 있다. 물론 핵탄두를 아예 만들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미국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대응할 태세가 되어 있다. 라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면서 일종의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임기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의 핵활동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자, IAEA, 그래서 국제 원자력 기구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IAEA 의장입니다. 예, IAEA. 이란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핵 보고서를, 이란에 대한 핵 보고서를 계속, 주기적으로 발간을 하고 있거든요. 핵 활동 보고서. 그래서 그것을 최근에도 그로시 이 IAEA 의장이 얘기했습니다. 아, 이란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계속해서 이란을 주시해야 된다. 그리고 이란은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란과의 핵 협상을 재개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당연히 IAEA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유럽도 있죠. 자, 그래서 IAEA로서는 미국과 유럽, 이란의 핵 관련해서 관련 당사국들과 이해 당사국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란 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국제 정세, 특히 IAEA 같은 기구는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정책 결정에 따라서 IAEA가 핵 사찰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IAEA가 이란에 대한 어떤 보고서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밀착히 이제 공조하면서 이란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자, 이스라엘은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신뢰가 없다는 말씀은 이란이 아무리 우리는 핵 탄두, 즉 핵 무기를 개발할 의도가 없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출발선이 이미 달라요. 자,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란의 핵 개발, 핵 활동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핵심은 핵 활동이 아니라 사실은 핵무기 개발을 막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이미 2002년부터 즉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그런 보도가 국제사회에 났을 때부터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 왔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서, 즉 이스라엘 혼자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란 핵 문제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성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서 이란 핵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국가는 당연히 미국이겠죠. 그래서 미국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 차례 지금 베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여러 차례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고 싶다, 공습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미국이 많이 반대를 했고, 또 이스라엘 내의 군부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 다시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계속 떠오르고 수면에서 나오고 있죠. 가장 큰 이유는 작년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본토 공격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한 10월쯤이었나요? 이란을 공격했을 때 이란의 방공망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란은 지금 방공망이 없는 상황에서, 물론 뭐 다시 재건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은 재건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로서는 절호의 기회죠. 본인들이 닦아놓은 길입니다. 이란의 방공망이 많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미국의 대통령 당선이 가장 친이스라엘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만약 트럼프와 이란 간의 핵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트럼프를 설득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고 싶습니다. 그게 지금 현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과 조건이 너무 좋다. 이란이 지금 방공망이 무력화됐고 트럼프가 왔지만, 그럼 이란이 섣불리 때리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미국이 어느 정도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미국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요. 또 두 번째, 이스라엘이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란의 핵시설이 한 곳에만 있지 않습니까? 이란 전역에 퍼져 있고 이 모든 시설을 다 제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설사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중요한 핵시설 3-4개 정도를 공격해도 이스라엘이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이란의 핵 개발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추는 수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데 겨우 최대한 1년, 2년 늦춘다고 해봐야 어차피 2년 지나면 이란은 다시 핵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리스크를 감내하고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사실 미미하다. 그렇죠? 비용 대비 성과가 별로 없어요. 그런 거를 왜 이스라엘이 해야 되냐라는 이제 그런 비판이 이스라엘 내부에도 있는 것이고,
다른 국제 정세 아니면 이란 핵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면 그것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준다는 겁니다. 봐라,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호전성을 가진 아주 호전적이야. 이란은 결코 가만 놔두지 않는 국가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공격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핵을 막을 수 있는 건 이란의 핵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핵무기 개발은 정당하다.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과 득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다면 이란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우리의 대응은 간단치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들의 정유시설 우리가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러면 걸프 국가의 정유시설을 공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에너지 대란이 날 수 있는 거죠. 특히 원유와 가스 70% 이상을 거의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거의 최악의 파국입니다. 그러면 거기 호르무즈 해협은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원유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야 되는 이란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사실상 중동에는 다양한 지금 엄청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 경제, 우리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니 해도 이란 핵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핵협상의 결과가 너무너무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요, 제 손의 결과는 핵협상이 잘 돼서 미국과 이란 간에 새로운 핵협정이 타결되는 것이죠. 다만 트럼프가 원죄가 있어요. 왜냐하면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핵협정을 체결했죠. 그것은 이제 JCPOA라고 해서 이란 핵협정을 체결했는데 그것을 본인이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2018년 탈퇴했습니다. 그것은 오바마가 만든 협정이 불완전하다, 부족하다, 이란 핵개발을 막기에는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변명들을 들어서 본인이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전임 정부, 전임 대통령이 체결해 놓은 협정을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이란으로서는 너무나 억울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란으로서는 핵협정을 잘 준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본인의 성과 업적을 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핵협정을 탈퇴했던 것이고 그래서 상황을 지금 악화시킨 장본인이 바로 본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본인이 만든 문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과연 지금과 같은 어떤 아주 강경한 자세에서 핵협상을 추진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본인이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란에게 좀 제스처를 보이면서 핵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로서는 핵협정이 타결이 되면 가장 좋은 것이고 핵협정 타결되면요. 안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문제도 돌파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란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시장이에요. 이란은 여전히 아직 인프라라든지 플랜트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물건들도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장 하나가 우리한테 열릴 수 있습니다. 핵협정이 타결되면 이란 제재가 완화되고요. 우리 기업들이 이란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거기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고 삼성 좋아하고요. LG, 우리 가전제품, 핸드폰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란 핵 문제만 잘 풀린다면 이란이 하나의 돌파구도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죠. 3차 세계대전 가능성은 실제로 얼마나 될까요? 확전은 솔직히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즉 결국 이란과의 핵협상이 실패한다는 거죠. 미국과 즉 트럼프와 이란 간의 핵협상이 실패했을 경우 남은 옵션이 뭐가 있냐는 거죠. 남은 옵션은 딱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트럼프가 그냥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냥 놔둔다. 현상 유지하고 중국에 집중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한다. 그거고요. 그럼 나머지 3년을 그렇게 그냥 가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그냥 가면 이란은 가만히 있을 것인가가 또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두 번째 대안은요. 군사적 수단이에요. 군사적 수단을 쓴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을 한다는 것이고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서 하겠죠. 굳이 본인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가서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러시아와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러시아가 지금 이란과 아주 밀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란이 러시아를, 푸틴을 너무 많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드론을 줘서요. 거의 뭐 전세를 바꿨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스크바에 이란산 드론 생산 공장을 만들 정도로 이란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밀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과 러시아는 가만히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이고, 그러나 저는 뭐 3차 세계대전 가능성까지는 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도 어떤 시나리오별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